안녕하세요. 따뜻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50대를 살아가는 분들과 앞으로 50대를 살아갈 준비를 할 분들을 위한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에서는 5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인생의 전환기라 느껴지는 50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니. 나는 33살에 메이지 대학의 전임 강사가 되었다. 처자식까지 있는데 변변한 직업도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정식 직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보다 내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데 더 큰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다. 연구로는 남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깊이 파헤쳐도 그 깊이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한편으로 남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일종의 스포츠에서 얻는 쾌락이나 해방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강의가 없는 일요일이 오히려 고통스럽다. 마음 편히 쉬어보려고 해도 뭔가 나쁜 기운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나는 되도록 월요일 오전에 수업을 잡아서 주말에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전부 방출하려고 노력한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처럼 휴가가 길어지면 해소하지 못한 스트레스 때문에 컨디션이 나빠질 정도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에는 계절학기 수업을 넣어서 한숨 돌린다. 그만큼 나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학생들이 꼭 필요한 존재다. 대학에서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라고 1년간 휴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다. 나는 근속 연수가 20년을 넘어서 그 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쓰지 않고 있다. 이처럼 나에게는 책이든 강의든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얼마 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였다. 내가 콧노래에 맞추어 가볍게 춤추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은 늘 행복하시네요 라고 했다. 자네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이 내 진심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도 짐작했을 것이다. 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쳐난다고 할까?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 운동선수가 극도로 집중한 상태에 들어가서 평소 실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영역에 들어갔다고 한다. 내 강의도 그와 마찬가지다. 학생들에게서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의 열정 넘치는 강의는 최고였어요 라는 말을 듣곤 한다. 나에게 대학 강의는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그 자체로 성취감을 주는 행위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른바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은 사람마다 다르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내 지인은 하루에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산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론인 것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람도 많다. 우리 집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그 개의 몸에서 행복의 향기가 온 집안으로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이 든다. 내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80% 이상이 개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다. 즉, 나와 내 가족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은 개라는 말이다.
애견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족들끼리 혹시라도 우리 개가 유괴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 한편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 온갖 걱정거리에서 해방된다고 한다. 그것은 물론 부드러운 털의 감촉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양이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다. 소설가 알베르 까뮈의 스승이었던 프랑스의 장 그리니에라는 작가는 섬이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개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키운다 라고 썼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고양이에게는 자기 시간, 자기 세계가 있다.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산다. 그런 고양이의 존재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대형 음반 판매장에는 No Music No Life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있을 때가 있다.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한다. 이는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이 문구에서 뮤직에 해당하는 곳을 다른 말로 대체해보라는 과제를 내주곤 한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말이 들어갈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No Soccer No Life. 나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니까 No TV No Life. 포도주를 매우 사랑한다면 No Wine No Life.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라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는 보람이 생긴다. 앞에서 말한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과 마찬가지다. 인생 후반전에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여러분이 만약 재고용되면 연봉은 지금의 60% 수준인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치자.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0세에서 65세까지로 늘었으므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봉을 현재의 30-40%로 준다 해도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면 그쪽이 안정된 생활에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재고용될 때 연봉이 내려가도 절대 굴욕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그만둘 사람을 모으는 명예퇴직 제도도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우리 대학에도 기업의 명예퇴직 제도를 이용해서 전직해온 사람이 있다. 명예퇴직에는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증거다. 만일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너무 나이 먹어서 시도하기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남은 인생에 득이 된다.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정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프로스포츠 선수, 특히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사고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프로야구 선수로 2001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시애틀 메리너스 구단에서 활약해온 스즈키 이치로는 2018년 시즌이 막 개막한 5월 초에 시애틀 메리너스의 회장 특별보좌에 취임하면서 다음 시즌의 시합에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 이치로의 2019년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었으며 아직 선수로서 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었는데도 대중매체 대다수는 사실상의 은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치로는 2017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재적하고 있던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과 자유계약을 맺었다. 그 후 소속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다가 새 시즌의 캠프가 이미 시작된 3월에야 간신히 예전에 입적했던 메리너스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도 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때까지 아무리 실적이 있어도 연봉은 엄격하게 그 시점에서의 기대치로 심사한다. 그 이전에 연간 100억 원, 200억 원이나 받았던 선수가
재계약으로 그 금액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연봉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치로 선수도 전성기에는 약 20억엔이나 되는 연봉이 2018년 시즌에는 메이저리그의 최저 보증금과 비슷한 약 6천만엔이 되었다고 한다. 순수하게 실력만 놓고 보면 이치로는 전성기 시절 연봉이 30분의 1보다 더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30분의 1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못했다. 이 수익과 실력 사이의 현저한 차를 스스로 어떻게 타협해 나갈 것인가?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비록 연봉이 30분의 1이 된다고 해도 그 제한을 고맙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이치로도 그렇게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치로는 결국 2019년 3월에 은퇴했다. 이치로의 예를 통해 지금까지 노력해서 발전해온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연시가 타협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역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금전적인 평가는 제쳐두고 생각하자. 직위가 있느냐 없느냐 따위는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의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자존심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어긋나는 게 당연하다. 일과 정체성을 타협하는 방법하면 가장 먼저 르네상스의 거인이라 불리는 미켈란젤로가 떠오른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으로 이탈리아의 로마 바티칸 궁전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거대한 천장화가 있다. 나 역시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그 장엄함에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예술작품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것을 그렸던 미켈란젤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로맹 롤랑의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읽어보면 미켈란젤로는 이 천정화를 그리기가 죽도록 싫었다고 한다. 상상해보면 알겠지만 천장에 그림을 그리려면 계속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작업해야 한다. 고개는 아프고 시력은 감퇴하고 아무튼 미켈란젤로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떨어지는 물감에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도 매우 싫었던 모양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켈란젤로는 무엇보다 이 천정화를 그리는 동안 원래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조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미켈란젤로는 편지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다. 부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그 일을 맡게 된 것이었다. 더구나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도 없었다. 조각가로서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들린 듯 했다. 대리석 채석장에 가면 원석 덩어리 속에 어떤 조각이 묻혀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바티칸 시국의 산피에트로스 대성당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불리는 대리석 조각이 있다. 피에타는 처형된 그리스도의 시신을 끌어안은 성모 마리아를 형상화한 예술작품을 말하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수많은 피에타 조각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그것을 하나의 돌로 조각해냈다니 도저히 인간의 작품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역사에 길이 남을 천재 미켈란젤로조차도 자기 본분이 아닌 일을 청탁받아서 해야 했는데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개 회사원이 지금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가 아무리 그리기 어렵다고 해도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또 다른 대가 라파엘로라면 그려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각 분야에서는 미켈란젤로가 특출났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는 제작기간이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이나 걸렸다. 만일 이 기간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힘썼더라면 더한 걸작이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켈란젤로 본인이 제일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켈란젤로는 업무 명령에 복종해서 천정화를 묵묵히 그렸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 컬러 사진을 찾아보기 바란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지만 그래도 미켈란젤로처럼 설령 잘 못하는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 50세가 되면 이래도 여유가 생겨서 귀찮은 일은 하고 싶지 않다든지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를 떠올려보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다른 일을 하라는 강요를 받아서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미켈란젤로의 고민은 50살이 되어야 제대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과 더 어울려서 뭐 좋은 일이 있겠나?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귀신도 뱀도 아니다. 일부러 나를 해하려는 나쁜 사람은 없는 법이다. 사람이 두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잘 교제하는 게 어떨까? 나 자신도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나 역시 학생이나 20, 30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중요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50년이 넘게 살다 보면 인간들이란 하나같이 성가신 존재야. 좌우지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니까 하고 느끼는 일도 종종 있다. 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좋은 일 있겠나? 라는 의문을 품는 것도 당연하다. 몰리에르의 희곡 인간 혐오자 제목을 빌리자면 누구나 약간의 인간 혐오는 있다. 50세를 넘으면 그런 인간 혐오를 받아들이고 인간을 멀리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인간 혐오라는 말을 들으면 성격이 삐딱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상상할지도 모른다. 기분 나쁜 것보다 기분 좋은 편이 나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내가 출간한 기분 나쁨은 죄다에 적은 것처럼 나 자신도 기분 나쁨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 혐오와 기분 나쁨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스게 요시하루의 연작 만화 무능한 사람에 나오는 돌을 팔다는 만화가가 되려다가 실패하고 다마가와 강가에서 돌을 파는 중년 남자의 비애를 그린 작품이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돌을 닦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렇다고 돌을 닦는 주인공이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훌륭하다. 또한 1인 만담 도요다케아에는 뭐든지 기다요부시로 말하는 남자가 등장한다. 기다요부시는 일본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음악극의 대사를 곡조에 맞추어서 낭송하는 옛 이야기다. 모두 다 그 남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기다요부시로 말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만족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혐오도 성숙의 한 형태인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살려고 무리해서라도 사회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해온 결과로 지금의 모습이 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과 굳이 어울리지 않고 지나쳐버려도 된다. 만일 내 안에 인간 혐오의 기질이 있다면 중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언짢아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활기를 잃은 50대 남자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인간의 가치를 벌어들인 돈의 액수로 평가한다면 기업을 세워 수십억 원 번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신살이나 먹었으니 그런 가치 기준에 연연해하지 말자. 경제지상주의 가치관을 무효로 해주는 것이 미의 세계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는 세속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존재하므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성공을 질투하는 일이 없다. 50대 이후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누리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중년 남성이 미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술전은 어디를 가나 여성뿐이고 클래식 음악회 관객석에도 여성 일색이다.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너무 안타깝다. 미의 세계에 새로 입문하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인생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이 질문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감성이 제각각 다르므로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 다르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의 이데아, 즉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란 이것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 있다면 정체되어 있던 생명력이 갑자기 되살아난다. 진선미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이 이상으로 추구한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이 가운데 미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이다. 라는 선처럼 윤리적인 것과 달리 좀 더 근본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50세가 넘어서 침체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미의 에너지를 접하지 않고 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반대로 말하면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잘 침체하지 않는다. 지롤라모 판체타라는 연예인이 그 전형적인 예다. 지롤라모는 남성 패션 잡지 레옹 일본판의 최장수 모델로 50이 넘은 나이에도 패션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 이탈리아 남성은 중년이라도 전혀 활기가 줄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지롤라모는 멋진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배운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는 예술을 존중한다. 미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문화 관련 지출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막대하다. 그에 반해 우리는 문화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이 구조는 고도 경제 성장기부터 딱히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다. 미를 추구하는데 예산을 넘어 점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된다.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싶다면 아름다움이나 문화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나에게 즐거움은 일본 에도 시대 말기의 시인 다치바 나노 아케미는 즐거움은으로 시작하여 할 때로 끝나는 연작 단시 동락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락음은 다치바 나노가 5 식구의 빈곤한 일상 속에서 찾은 즐거움을 52수의 노래로 엮은 작품이다. 이 단시는 사소한 일에서 소소한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 노래한다. 즐거움은 처자식이 다 모여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은 간만에 생선을 지져서 아이들이 맛있어 맛있어 하며 먹을 때, 이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사이좋게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에 행복을 느낀다. 즐거움은 따뜻하게 갠 봄, 가을 날 외출할 때, 즐거움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까지 없었던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볼 때, 또 이렇게 계절의 자그마한 변화에도 즐거움을 찾아낸다. 에도시대 서민의 생활은 대부분이 가난했다. 그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고바야시 이사의 시구가 있다. 아름답구나. 장지문 구멍으로 은하수를 보니 찢어진 창호지 문구멍을 통해 보이는 은하수야말로 아름답다. 가난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준다.
요사부손의 시에서 다음 구절도 은은한 달빛과 가난한 마을의 조화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달 밝은 밤에 가난한 마을을 지나갔다.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는가? 시라는 형태로 감정의 움직임이나 미의 세계를 표현하는 일은 누구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요즘 일본에서 프레바토라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장안의 화제다. 프레바토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예술이나 장기 또는 요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재능을 겨눈다는 컨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이 주어진 주제를 두고 출연자가 하이쿠를 지어서 그 실력을 평가하는 하이쿠 재능 랭킹이다. 하이쿠는 5752 39 17자로 된 일본 고유의 단시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시인 나스이 이스키다. 실제로 출연자들이 지은 하이쿠를 나스이가 빨간 펜으로 수정하는데 그 첨삭 실력이 기가 막힌다. 아, 하이쿠란 이런 식으로 어휘를 선택하면 감각과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감탄하게 된다. 나는 전부터 일본인이 시를 잘 못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이쿠라는 언어 예술을 즐기는 일본인의 미적 감각은 훌륭하다 라고 주장해왔다. 하이쿠가 이처럼 일반화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 방송에는 꿋꿋이 재능 랭킹 코너도 있는데 이 또한 출연자들의 작품을 플로리스트 가리아사기 쇼고가 조금만 만져도 와라는 탄성이 날 정도로 달라진다. 모두 이것이 아름다움인가? 라고 새삼 깨닫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프레바토 같은 미의식을 자극하는 방송이 인기를 얻는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마도는 연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50세가 지나 인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애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한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에서 관심을 둘 대상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팬이 되는 방법이 있다. 수년 전에 한류 붐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일본 중년 여성 사이에 윤사마 배용준의 인기가 폭발했었다. 당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광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곤 했다. 30, 40대에서 70대까지 팬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단히 행복해했다. 배용준이 일본에 올 때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세한 한국 관광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한국까지 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의 활기가 돌고 살아갈 힘이 솟는다. 여성들은 이런 연애 감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더 잘 활용하는 것 같다. 여성 호르몬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당시에는 윤사마를 쫓아다녔더니 내 피부에 윤기가 생겼다 라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은 중년 여성들 사이에 배우인 딘 후지오카가 인기 절정이라고 들었다. 즉, 딘은 그들의 에너지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을 떠맡고 있다. 내 주변에도 40, 50대인데 딘사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콘서트는 물론이고 영화가 나오면 개봉하자마자 영화관으로 달려간다. 무대 인사가 있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그 표를 구하려고 필사적이다. 콘서트에 가서 실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영화 하늘을 나는 타이어로 그 행복이 이어진다. 연애하고 싶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실제로 연애를 하려면 성가신 일도 많다. 무엇보다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남성적인 매력을 강렬하게 발산하는 존재로 딘사마 딘 후지오카가 떠오른 것이다. 그렇게 자기 안의 연애 에너지를 승화한다.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것으로 연애 에너지가 눈을 뜬다. 즉,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가 열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연애 에너지를 잘 살려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는 여성이 많다. 50세가 넘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이성에게 끌리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먼저 떠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전통예술가 구니모토 다케하루는 2015년 12월에 유명을 달리했다. 구니모토는 료코쿠시라고 불리는 일본의 전통 악기인 샤미센에 맞추어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료코쿠의 실현자였다. 료코쿠는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된 전통 공연 예술이다. 구니모토는 내가 총지휘를 하던 모 방송사 프로그램 일본어로 놀자에 본인의 수제자인 우나리아 베벤이라는 캐릭터로 나와줬다. 방송을 위해 곡도 많이 만들어주고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무척 많았다. 구니모토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스태프들과 이야기 나눈 결과 그가 베벤으로 계속 살아있길 바란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구니모토가 분한 베벤은 유족의 허락을 받아 방송에 지금도 영상으로 계속해서 출연한다. 이제 손가락 인형으로 만든 베벤 군도 가세해서 구니모토의 베벤은 콘서트나 방송에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모국어를 즐겁게 가르치려는 구니모토의 뜻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돌아가신 분을 진심으로 추도한다면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사람의 유지를 이어받아도 된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볼까? 나는 자주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추모한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서 느껴지는 상실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방법으로 추모하면 가슴 깊이 그 사람의 진수를 계속 만날 수 있다. 이 세상과 슬슬 작별할까나? 일본에는 죽음을 앞두고 사세를 남기는 관습이 아직 남아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 근세 일본의 대중소설가 지펜샤 이쿠 작품 선집의 작가 지펜샤 이쿠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이 세상과 슬슬 작별할까나 향을 피우고 연기와 함께 자 그럼 안녕. 지펜샤는 당대의 유명한 극작가답게 자기 죽음까지 작품화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원통함을 줄이고자 했던 것 같다. 전국시대에 다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와비차를 완성했던 센 리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시를 남겼다. 리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며 한때는 그와 관계가 좋았으나 결국 히데요시의 노여움을 사 스스로 죽음을 택한 인물이다. 죽기 직전에 리큐는 자신의 원통함을 한탄하는 듯한 섬뜩할 정도로 패기 있는 시를 남겼다. 내 인생 70년, 에이, 내 이 칼로 나 그리고 조상과 부처를 함께 죽여서 아예 없애버리자.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사세에 답하여 남겨진 사람이 추도의 마음을 담아서 고인에게 보내는 말이 조사이다. 특히 신세신 스승에게 제자들이 이분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라는 취지를 담아 쓴 조사는 감동을 준다. 나는 그런 조사를 모아서 마음으로 느끼고 읽고 싶은 보내는 말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조사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인간성이 스며 나온다. 최근에는 만화가 아카스카 우치오의 장례식에서 다모리가 한 조사가 세간의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아카스카는 개성 강한 인물이 등장하는 개구 만화로 유명한 천재 만화가이고 다모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사회자다. 다모리는
나도 당신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는 말로 조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말을 통해 다모리에게 아카스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작가가 작가에게 또는 예능이나 스포츠 세계에서 좋은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보내는 조사 등도 심금을 울리곤 한다. 마지막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 사이토 류스케의 동화 현애미는 춘마는 어린 소년이 죽기 직전에 보여준 여동생에 대한 갸륵한 마음이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에도 시대의 어느 가난한 농촌에 사는 12살 초마스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3살 된 여동생 우메를 잘 돌봐줬다. 하지만 가뭄이 들어 2년 내리 흉년이 든 해 갑자기 조공을 바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은 매우 힘겨워졌다. 이에 초마스의 아버지 후지고로는 마을을 대표해서 에도 막부의 마을 사정을 직접 호소하러 간다. 이 사건으로 온 가족이 붙잡히고 고작 3살인 우메를 포함해 가족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우메는 기둥에 묶인 채 두려운 나머지 울기 시작한다. 그러자 초마스는 옆 기둥에서 우메를 향해 눈썹을 내리고 혀를 내밀며 웃긴 표정을 짓는다. 초마스는 평소에도 이런 얼굴로 우메를 웃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 표정 그대로 창에 찔려 죽어간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기보다 여동생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 끝까지 오빠로서 여동생을 울리지 않겠다는 초마스의 책임감과 자상함이 심금을 울린다. 아이에게 읽어줘도 괜찮은가? 하고 주저할 만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제목은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몰랐던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 현애미는 춘마를 읽으면 색다른 감명을 받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은 학도병의 수기를 모은 들어라 바다의 소리를 읽어보면 이제부터 죽어가는 학도병들이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남겨진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을 토로한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것을 사죄하고 동생들에게 자기 대신에 효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가 많다. 또한 앞으로 일본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적은 것도 있고 전쟁에 뛰어든 군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 누구도 자기 죽음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향해 돌진했다. 요즘 우리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회에 살지만 우리 그리 멀지 않은 선조들은 그러한 정신으로 살았다.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죽음이 더 두렵다. 하지만 들어라 바다의 소리를 의 학도병처럼 또는 현애미는 춘마의 초마스처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 인생을 뛰어넘는 삶의 목적이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물론 그 당시에 DNA를 남긴다는 개념은 없었지만 대신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개체를 넘어 큰 흐름을 이어간다는 의식이 있었다. 개인이 집안에 종속한다는 삶의 방식은 왠지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신이라는 개체가 사라져도 집안이 남는다는 의미에서는 안심이 된다. 이런 사실이 내게는 매우 흥미롭다. 개인을 뛰어넘는 것에 개인이 합류하여 책임을 다한다. 유서 깊은 가문이나 오래된 가게에서는 몇 대째 주인이라는 형태로 전통을 이어나가고 그것을 다음 세대로 잘 넘겨주면 그것으로 자신의 임무는 끝난다고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안에서는 자기 개인의 죽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 자신을 포함해 대부분 사람은 전승해야 할 무언가가 딱히 있는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은 무겁지만 무언가를 계승해야 하고 큰 흐름 속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신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축구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는 있다. 그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가지 훈련 끝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를 들면 나는 30, 40대 때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 늘 화를 주체하지 못했었다. 응원은커녕 왜 거기서 슛을 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렇게 선수를 교체하면 안 되지. 라며 애꿎은 텔레비전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생각해보면 축구라는 경기의 성격상 대부분 실점은 실수와 연관되어 있다. 즉 아무리 잘해도 화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계속 화만 내서는 몸이 견뎌나지 못하므로 나는 앞에서 말한 아들러 심리학에서 과제의 분리를 적용해보기로 했다. 내가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회장도 아니니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해서 수억을 벌든 실패해서 구단에서 방출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라며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힘을 뺄 수 있었다. 즉 절대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응원은 하지만 실수에는 눈 감고 잘한 점만 크게 기뻐하는 관전 방식을 터득했다. 축구 관전 경력이 30년이 쌓인 후에야 겨우 여기까지 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이 당했는데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칭찬해줬다. 이제야 차분하게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군. 이러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면 화를 잘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분노라는 감정은 뇌의 대뇌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뇌 연구학자에 따르면 그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그런데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 기능이 저하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두엽을 단련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 쉽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며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호흡법 연구가로 활동하며 호흡의 인간학, 호흡 입문과 같은 책도 냈는데 내쉬는 숨 중심의 단전호흡법은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배꼽 밑에 손을 대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다는 상상을 하면 50세 이후를 살아가는데 힘을 빼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힘이 빠지고 의식이 균형 있게 질서 잡힌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른다. 이를 몰입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바꾸면 노는 것처럼 생활이 즐거워진다.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는 정력 선용이라는 말을 중요시했다. 즉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의롭고 선한 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어떨까?